21일, 22일 정도 운영이 되게 되면 대략 수익 금액이 방콕과 그리고 파타야, 즉 태국이죠. 이 태국에 대한 그 에어비앤비 리서치 일종의 뭐 투어였었는데 시간을 2개월 정도 보냈습니다. 한 달살이 플러스 한 달살이를 해서 저는 현재 태국에 있는 파타야의 한 콘도, 해변가에 있는 콘도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콘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세팅을 다 해두고 또한 매물에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한국으로 와서 원격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해외 에어비앤비에 대한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자가든가 혹은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뭐 자가는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최소 몇 천에서 억대의 투자금이 들겠죠. 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임대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뭐 이런 제도인 거예요.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보증금에 대한 초기 투자금에 물론 이 돈 자체는 뭐 사실상 이제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처음 세팅할 때 목돈이 들어간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인데 반면에 동남아 혹은 뭐 일본이건 호주건 미국이건 캐나다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세가 없죠. 그냥 자가와 월세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인데 이 월세 같은 경우가 한국처럼 뭐 1년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월세가 보증금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게 호주에서는 bond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deposit 그죠? 이런 이제 보증금이 겨우 월세 한 2개월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은 처음 내가 이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보증금 2개월치 월세 뭐 월세가 뭐 제가 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7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70만 원이면은 보증금이 140만 원 거기다가 선불 월세가 1개월치 그러면은 총 210만 원이 들겠죠. 자, 210만 원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콘도에서 필요한 것은 침구 그리고 뭐 세면 뭐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, 그죠? 세면 도구, 어메니티즈 관련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또한 식기 같은 것들, 가볍게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.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데코레이션, 뭐 소파 패드를 간다든지 추가적인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될 거예요. 대략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. 어때요?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, 그죠? 즉 해외 에어비앤비의 그 특징이라 함은 그저 초기 비용이 적다. 이게 답니다, 여러분들. 초기 비용이 적다. 350만 원, 300에 350만 원 정도로 하나의 에어비앤비를 낼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? 당연히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도 매우 떨어진다.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수익 금액도 적다고 보시면 되겠죠. 투자 금액과 사실 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 7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되고 70만 원 정도의 월세라면은 아마 제가 봐서는 한 8만 원 정도? 비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좋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보통 에어비앤비 할 때 소요가 되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 특히 동남아 쪽이라면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장기 수성금 정도의 비용인데 뭐 이거는 뭐 저처럼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이 들고 그런데 임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보통 임대로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전기세와 수도세입니다. 보통 가스가 잘 없더라고. 요즘은 다 인덕션 쓰기니까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용이 일단은 소요가 됩니다.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뭐 특수한 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금,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태국 파타야의 신축 콘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 관리 비용은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내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그 건물주 내는 부분이니까 월세에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70% 정도가 가동이 되었을 때 21일, 22일 정도 운영이 되게 되면 대략 수익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.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어렵게 매물을 구하고
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원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게 30일, 35만 원밖에 안 돼요, 여러분들 수익금이. 크지 않죠.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. 아마 수익금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건데요. 30일 정도의 매월 기간에서 15일 정도면 대략 여러분들의 월세, 전기세,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될 겁니다. 즉 이 말인즉슨 BEP 기준, 즉 손익분기점이 대략 한 15일 정도라 보시면 될 거예요. 국내 같은 경우는 훨씬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4일 정도입니다. 한 4일. 가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여름 같은 경우는 5일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 기간이 이제 BEP 손익분기점 기간이기 때문에 넘고 나면 다 수익이 되거든요. 반면 이 해외의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손익분기점이 길더라. 그래서 계산해 보니 한 15일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아마 차이가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에어비앤비 사업, 말이 에어비앤비 사업이지 에어비앤비에 제 매물을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. 저는 오로지 네이버 광고로 해서 광고비 제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또한 수수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좀 크다라는 거,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.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건 방법 없습니다. 무조건 플랫폼을 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한 17% 정도대의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또한 청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70% 잡아서 한 21일, 22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수익을 계산해 보니 대략 한 네, 뭐 30만 원, 많게는 한 40만 원, 하여튼 20에서 4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비수익이냐 성수익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갭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냥 초기 투자금이 적다지 굉장히 엄청난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또 반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?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5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든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은 월 수익이 35만 원이다. 그러면 10개월이 지나면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지죠. 투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플러스 계속해서 수익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부터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수익 금액 자체는 그 절대적인 금액은 낮지만 투자금에 비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성을 따져본다면 수익률은 사실 원금 회수 기간이 10개월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. 네. 그래서 그런 뭐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 숙소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렇게 있다면 그 수익성이 그만큼 비례하게 되겠죠. 그죠? 비례하게 될 것이고요. 보통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두 개, 세 개 있을 때에는 한 청소 직원을 더 많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계산상으로는 세 개 정도를 하나의 직원으로 묶었을 때 한 세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가능하거든요. 한 세네 개 정도 매물에다가 청소 직원 한 명을 투입을 시켰을 때 현지인의 청소 인력을 말합니다. 그럴 때 가장 수익이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는 이 묶음이 하나 더 있는 거야. 또다시 5호, 6호, 7호, 8호의 에어비앤비가 있고 그 다음은 거기에 이제 청소 인력이 만약에 세팅이 되게 되면 혹시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인력이 또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상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가장 아름다운 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태국에서 합법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저는 사실 말이 에어비앤비지 실질적으로는 단기 임대식으로 진행합니다.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. 에어비앤비 사업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1번 단기 임대, 그 다음 2번 장기 에어비앤비 이 두 가지는 합법입니다. 이 두 가지는 합법이에요. 단기 임대라 하면 뭐 3개월, 6개월, 9개월씩 네, 서블릿이 아니지 그냥 투렛이지 바로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그 기간 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식이 되고요. 그 다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의 기준은 30일 이하의 숙박은 전부 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.
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를 뭐 일주일씩 계약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러면 대법원 판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.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태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30일 기준이에요. 30일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계약해야지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, 그러니까 장기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고요.